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상승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 관망세를 이어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뚜렷한 강한 주도주 없이 지금까지 오래 쉬어갔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몇몇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강하게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폭염 수혜주가 어떤 종목이 될까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라던가 빈과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항공주도 그 힘을 받아서 주가의 힘을 받아줄 수 있을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매크로 전략들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전의 시장, 그리고 2주 전의 시장, 3주 전의 시장, 4주 전의 시장 모두 좀 각기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업종을 보면 특히나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리튬주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미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리튬 테마가 6% 이상의 상승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꽤 오래 쉬어갔는데 오늘 많은 분야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테마 자체가 4% 이상의 상승 흐름 현재도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지난달 그리고 지난주까지 꽤나 강했던 업종은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선주는 2.8% 이상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강관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장까지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무려 2% 이상의 하락세, 그리고 간밤에 애플의 이 WWDC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출회되고 있는 모습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목들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하이드로리튬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대주전자 재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0분 전쯤에 드디어 상한가에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EV 첨단 소재도 역시나 마찬가지 13%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리튬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반면에 실적 좋고 지난주까지 긍정적인 이야기, 장밋빛점만 계속해서 나왔던 이 대원전선, BH와 같은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 측에서 WWDC를 하고 난 이후에 BH와 같은 부품주들이 더 강력하게 상승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무색하게도 오늘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12% 이상의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걸까요? 많은 증권사 측에서 이번 주 전략을 내놓았는데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생각보다 FOMC 영향은 없을 것이고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 머물 것이다라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측에서는 결국엔 반도체를 주목을 해야 된다. 간밤에 엔비디아 액면 분할이 있었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앞으로 3주 안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지러운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최근 한국 증시와 뉴욕 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금리 인하 내러티브는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까요? 네, 보시다시피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이 이벤트 전까지는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오르다가 이 이벤트가 소멸되고 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장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WWDC가 바로 그 예일 것 같은데 이번 주 수요일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파운드리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연속성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목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의 수급 자체는 목요일 전까지의 수급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현재 전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 리튬 관련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인터배터리 유럽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4주 후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크게 길게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러한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삼성증권 측에서는 리스크온 모드에 대비하라라는 주간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선 여전히 한국 증시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증권사 가운데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 중 하나였는데요. 일단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좋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선행지표의 수출이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렇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자동차 수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는 안 좋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치 6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수보다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 지표가 잘 나온다라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 시장의 이 낙수 효과 기대 산업이 많다라는 것도 주 이유였는데요. 여기에도 반도체가 속합니다. 미국 내에서 AI 시장이 개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HBM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전략들을 내놓고 있고요. 실제로 D램 쪽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D램 쪽에 HBM 쪽 관세청 쪽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함께 차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에는 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신고가 흐름을 경신했습니다. 많은 언론사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서 이 액면 분할 효과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랐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그리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중한 때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다만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삼성증권 측에서는 결국에는 낸드 쪽에서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뿐만이 아니라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지만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낸드 쪽에서 잘 나오게 되면은 전체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큰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게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사야 할까, SK 하이닉스를 사야 할까인데 많은 증권사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숫자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던 SK 하이닉스가 아마 실적으로 결국에는 반영이 되면은 주가는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 현재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더 싸다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HBM의 3대장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사실 PBR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PBR이 현재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 더 싼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도 저렴한 삼성전자를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전략들 내놓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7만 원대였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그널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어제는 평년보다 일주일 빨리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고 오늘은 이제 오늘 밤에 더 뜨거운 날씨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뜨거워지니까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이 증시를 뜨겁게 달궈줄지 폭염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미 시장에서 움직인 빈과 관련주도 있고 전력 설비 관련주도 있는데 이 여행 관련주, 항공주가 이제 좀 상승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뜨거운 여름을 맞이해서 여름방학 시즌이 들어오게 되면 이 여객의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는데요. 연례상 5월부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6월, 7월, 8월, 9월까지 여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관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항공주 5월의 흐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항공주가 1분기에 진짜 역대급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주춤했는데요. 이 대한항공은 매출액 19.6% 전년 대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진에어 역시나 2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주항공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1분기 기대감을 가득 가진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해외여행 수요가 좀 큰 폭으로 거의 완전히 이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게 회복이 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될 상황이었고 엔저 상황 때문에 일본 노선이 호조를 잇게 되면서 1분기 성적이
실적이 아주 좋았는데 이 5월은 좀 시장상, 주가상으로 좀 주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는 아무래도 항공기 리스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유가가 고유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연료비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그 우려감으로 가득 작용을 하면서 5월 주가가 정말 주춤했습니다. 지난해 52주 최고가와 5월 증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대한항공은 16%, 진해연은 24%, TA항공은 23%대의 이 차이를 좀 보였습니다.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5월 주가 언제 좀 다시 회복을 해줄까? 6월, 7월, 8월은 기대해도 될까 하는 이 포인트에서 더운 날씨가 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힘을 더해주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여객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화물수가 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면 하계 성수기 시즌이 시작이 되면 이 승객 수가 크게 늘어날 텐데요. 지금 항공업계 대표 성수기를 7월 말과 8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더워진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보다 더 빨리 여행계의 성수기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TA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노선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유럽연합과 연합을 해서 지금 4개의 노선을 확대시킨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7월 파리 올림픽도 좀 성수기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노선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들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화물 국제 물량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양의 화물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2009년 이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5월 사이에 화물 물량이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화물이 오고 가는 상황, 반도체 수출이 늘고 있다. 그 부분을 보고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 항공기의 상승세를 이끌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홍해 사태가 이어지게 되면서 해상 운임이 좀 비싸지고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항공 운송으로 전환된 수요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객도 화물도 늘어나게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주가를 견인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또 유의미한 움직임이 대한항공에서 포착이 되었는데요. 대한항공에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기관의 강력한 순매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기관이 최근에 수익성이 높은 업계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기관이 강력한 순매수를 보인다는 것은 대한항공을 필두로 이 항공업 자체에 대한 수익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순매수량을 확인을 해보면 142억 원가량이 됐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한 달간 순매수 규모가 131억 원인데에 비하면 이렇게 상당한 양의 순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기관의 순매수세 덕분에 대한항공 주가도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시장 안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승세가 항공주 전반적인 힘을 더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도 힘을 좀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2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화물수도 늘어나고 있고 여객의 호조까지 더해진다면 영업이익,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지금 5천억 원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항공 화물 운임 역시나 직전 대비 40원가량 상승을 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름 성수기도 맞이하고 국제유가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제 진짜 호재를 맞지 않을까, 성수기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솔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가가 안정을 찾아서 항공주가 특히나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폭염으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간밤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도 2시간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일 국내 증시가 하루 하락을 하면서 다시 2,700선 갔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죠. 미국 시장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미국 시장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 박스권에 갇혀 있고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악재든 호재든 굉장히 큰 악재와 호재가 아니면 사실 시장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FOMC 앞두고 관망 심리까지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 조금 쉬어가면서 눈치는 좀 더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간 중립에 가깝지만 그래도 이 긍정의 무게감이 조금은 더 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좀 펼쳐지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뭐 외국인 기관 코스피에서 양매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우상향에 대한 그래도 가능성, 박스권이긴 하지만 박스권을 상방 돌파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좀 더 좋거나, 그리고 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가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금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 굉장히 큰 폭의 금리가 인상이 되거나 뭐 금리 인하가 언제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언까지만 아니면 시장이 사실 크게 반응하지가 않죠. 지금 굉장히 내성이 좀 강해진 상황이고, 금리 인하 9월에 한다, 11월에 한다, 아니면 1년에 이 금년 하반기에 2번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발언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은 이런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 상승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같이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더 적지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에 대한 모습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상승 폭이 뭐 코스닥에 있는 헬스케어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좀 순환매가 일어나고 상승이 좀 덜 됐었던 종목들이 그래도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올라가는 순환매 장 속에서도 키를 좀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장에도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마 쪽의 장세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잘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이 삼성 SDI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7%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주가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전일 밤 미국 시장에서도 이 포드와 GM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반사이익이 오른 모습들도 있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출하량 보면 사실 알거든요. 출하량이 2차 전지 업체들 출하량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 긍정적인 재고 소진하고 긍정적인 상황들이 지금은 좀 펼쳐지고 있다, 바닥권을 좀 찍었다라는 이 분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출하량 증가했고 2분기도 출하량에 대한 증가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 SDI 좋은 게 BMW라든지 아우디의 프리미엄 모델들에 계속 나아가고 있다, 계속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점, 프리미엄 모델들은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어느 정도 이상은 나옵니다. 굉장히 폭등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는 저가형 모델보다는 프리미엄 모델이 훨씬 더 좋다라는 점. 근데 삼성 SDI가 BMW와 아우디의 프리미엄 모델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전에는 이 12개월 예상 PER이 20배가 훨씬 넘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 13배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점.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싸다. 키 맞추기 관점에서도 좋고요. 실적도 올라가고 있다.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 이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트 길게 보신다라면 2차 전지 사실 업황이 뭐 드라마틱하게 턴어라운드 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바닥권을 찍고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이 있는 삼성 SDI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1일 화요일 시장 오후 2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반등을 해줬는데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요. 0.33% 상승하며 2,710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2% 상승하며 86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가 확인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는 1,831억 원 덜어내면서 2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이거래일째 담아냅니다. 2,844억 원의 순매수세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세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모두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님들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흘러가게 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퍼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양시장 그래도 오늘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또 선물 옵션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어서 네. 변동성에 좀 주의하셔라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거래일부터 선물에서의 좀 수급 기조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1조 이상의 이제 선물 매도가 나왔는데 전거래일부터 이제 6월물에 대한 선물의 이런 흐름들이 이제 9월물로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9월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롱인 이제 베이스 차트가 높은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물에서의 좀 이탈이 일부 나오더라도 지금보다는 기준점이 더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13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롤오버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물의 총 누적 매도가 얼마까지 확대가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아마 바스켓으로 나가는 쪽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보통 1,000억 원 정도 매도 나오면 프로그램 비차익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오늘은 2,300억 정도가 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물보다는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바스켓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급의 동향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시장 자체는 선물의 이런 파생 시장에서의 수급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시장의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흐름들이 기술주들도 좋았고 뭐 은행이나 이런 일부 쪽 빼고는 다 대부분이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좀 훈풍으로 좀 불려 일으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도 MOM으로 봤을 때는 거래일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은 이런 수치나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온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또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수출에 대한 총량 자체는 또 1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수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우리 증시 상승을 만들었었던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에서의 좀 수급 변화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만기일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그 전까지 변동성에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시장 안에서 매도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수급 상황,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움직임이 좀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이제는 이제 네. 2차 전지가 돌아올 때가 아니냐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TCC 스틸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사실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 대장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발 원통형 배터리도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관세, 중국에다가 또 관세 부과한다 25%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더해지면서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 다시 돌아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분기, 4분기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업황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많이 빠졌고 정말 많이 못 올라왔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2차 전지주들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2차 전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여집니다. 사실 정말 오랫동안 힘을 내주지 못해서 좀 힘든 부분이기도 했는데 고민이 되셨던 부분에서 지금이 좀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관련 종목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각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의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력한 슈팅이 나왔던 포스코 퓨처엠도 세 번째로 많이 사들이고 있고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기아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계속 팝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네이버, 그리고 우선주가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아주 강력한 슈팅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엔캠, 세 번째로는 JYP-엔터 오랜만에 매수 들어옵니다. 네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다섯 번째로는 덕산, 데코피아 올라와 있고요.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던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두 번째로는 리노공업,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네 번째로는 실리콘투, 다섯 번째로는 휴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수세가 연속성을 띨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트랙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이름 올립니다. 세 번째로는 LG화학, 네 번째로는 오리온, 다섯 번째로는 삼성 바로직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외국인과 똑같이 가장 많이 매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또 급등 흐름이 나왔던 에코프로, 머티 오늘 시장에서 찰실현 매물들 쏟아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LG이노텍, 네 번째로는 BH, 다섯 번째로는 LG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나노신소재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카페24도 저점으로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좀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수급 굉장히 좋네요. 네 번째로는 제이시스 메디칼,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매수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에코앤드림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서 덕산, 네오룩스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원 넥스뷰,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들은 조금씩 팔고 있는 분위기 현재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휴젤,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실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KB금융, 알테오젠을,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포스코 퓨처엠과 나노신소재 잡아주셨습니다. 이 네 종목 한 종목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부터 출발해볼까요? 이 종목 지금 방금 직전에 수급적 특징주 중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달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좀 수급의 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수급 이탈이 최근에 조금 있었는데 이제 작년 11월부터 기점으로 보면은 이제 자동차와 금융 그리고 반도체 쪽이 대부분의 수급을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 종목군들에서의 이런 수급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요.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요번에 이제 FOMC가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월말부터 또 실적 시즌 또 다가오는 거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져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또 요번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균등 현금 배당을 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이벤트들이 더 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산업에서의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다 박자가 맞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이슈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또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또 추가적인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도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좀 가격 조정 기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 이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세가 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상으로는 일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는 만큼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부장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2차 전지 관련주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아낸 종목입니다. 뭐 6월 시장 안에서도 매수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지금 6월 달 들어와서 큰 특징이 네. 지금 포스코 퓨처엠 수급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재 판매 가격에 대한 3분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이제 원재료를 받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용 절감 때문에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인조 흑연을 생산하고 있고 지금 SKC도 그렇고 대주전자재도 그렇고 지금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SK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파 모멘텀도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지금 실리콘 응급제가 계속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조 흑연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생산 능력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번이 정말 2차 전지의 반등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3, 4분기 때 조금 강하게 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지금도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짜 2차 전지가 강력한 상승세 시작해 줄지 그 흐름을 시작하게 될지 그 부분이 또 관건일 것 같은데 만약에 또 그 흐름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이 포스코 퓨처엠이 가지고 있는 인조 흑연에 대한 기술, 그 능력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흐름과 발맞춰서 3, 4분기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하청환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알테오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지금 시가총액 2위 자리 다시 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까 또 특징주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담아내는 종목 1위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알테오젠? 네, 일단은 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모멘텀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걸 이제 로열티를 어디까지 줄 거냐, 또 이제 SC 제형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확장을 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사실상 목표 주가가 진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로열티 부분을 5%만 받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아마 40만 원대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상방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이제 아이템 자체가 6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좀 끊어내야 되는 흐름들도 좀 일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시가총액 2위로 다시 좀 뚫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최근에 외국인이 고점에서 대량 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는 산업군들은 대부분 그 기조를 유지하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C 제형화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뭐 30년까지 이런 시장 확대도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키트루다 쪽에서는 뭐 지금 독보적인 이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뭐 이제 주가 고점 라인에서의 이격이 또 살짝 벌어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가의 상승을 조금 더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테오젠 10%대 상승세 보이면서 27만 8,500원 지나가고 있는데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도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워낙 재료도 다양하고 지금 외국인의 수급세가 좀 강력해서 그 상승세 조금 더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알테오젠 어떻게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본부장님의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 기관이 많이 남아낸 종목이네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네. 나노신소재는 지금 5월 달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6월 달에 와서는 기관이 아예 한 주도 팔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순매수해주는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과거에 2월 달에 상한가 갔을 때 거래량 이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강하게 상승 나왔던 종목들이 이러한 강한 거래량과 동반이 되면서 그 급등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이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되어서 이 실리콘 응급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CNT 도전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탄소 난노튜브라고 불리는 CNT 도전제인데 이게 지금 LG화학도 지금 이 CNT 도전제 시장에서 좀 생산량을 캐파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국내 1위 기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고 특히나 24년도에 이 CNT 조전제 사업에 대한 외형 성장 그리고 앞으로 연 평균 성장률 자체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좀 급등이 나와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좀 단기적으로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진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지금 들어가셔도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5월부터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좀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고 뭐 거래량 측면에서도 좀 전망이 좋은 종목인데요. 오늘 좀 급등해서 괜찮나 싶으실 수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좀 메리트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상승 여력이 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종목인 만큼 어떻게 흘러갈지 오후장에서부터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떠한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예, 사실 어제 이제 공매도 그 3차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3월 달에 그 13일 날
그때 이제 그 여의도에서 공매도 1차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이복현 금감 원장 주재로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증권사 쪽하고 같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3월만 해도 아 이거 그냥 쇼 아니냐, 그냥 이제 저 일반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병풍 세워놓고 그냥 하는 정도 그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3월 그때 이제 1차 토론회를 했고 4월 25일 날 2차 토론회를 했고요. 어제 이제 3차 토론회까지 이제 이복현 금감 원장이 이제 그 토론회 내내 참석하는 그 형식으로 해서 끝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 1, 2차도 의미가 있었지만 3차 어제 그 공매도 토론회가 특히나 그 의미가 깊었는데요. 어제가 왜 의미가 깊었냐면은 다들 언론의 많은 관심이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그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이제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정부의 그 로드맵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뭐 다음 달은커녕 연내에 재개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그 한국 증시가 제대로 못 오른다고 많이 지적을 해오셨기 때문에 계속 금지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 보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마냥 이렇게 박수 칠만은 아닌 그런 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 주가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매도로 인해서 어떤 뭐 불법 공매도나 그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MSCI 선진지수 도입이나 밸류업이나 그런 측면, 그리고 시장 그 원칙 측면, 그리고 해외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공매도 환경에 어떤 똑같이 가야 되는 그런 흐름, 비슷하게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맥락을 고려했을 때는 그 고민돼야 될 부면이 크고요. 그렇다면 언제 재개되는 것이냐? 그러면 재개될 동안에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뭐 제도 개선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또 22대 국회가 지금 개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 같이 그 금융당국이 논의해 볼 내용은 무엇일까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어제 좀 공매도 토론회에서 관련된 이제 여러 아이디어나 지적들이 나와가지고요. 그런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공매도가 재개되려면은 사실 유의미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제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이 됐던 점은 결국 이제 시점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게 이제 공매도가 언제 이제 그 재개가 되느냐 그런 이제 시점 관련된 문제인데 그 시점을 먼저 논의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서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어떤 공매도 거래랑 그 어떤 문제가 되는 어떤 불공정 거래를 잡아내는 그런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4월 25일 2차 토론회 때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그 보자면 뭐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구조로 돼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하는, 그러니까 셀프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이제 거래소 차원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는, 그러니까 이중 장치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러면 결국 구축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일 텐데 어제 금감원에서 구체적인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불법 공매도 관련된 알고리즘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참여하는 그런 이제 그 증권사나 그쪽까지 의견 수렴을 해본 결과 한 10개월 이상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3월까지는 1분기까지는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구축한 다음에 바로 재개된다고 하면 뭐 내년 뭐 4월에는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재개가 될 수 있었던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왜 이런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걸까요? 예, 사실 뭐 이렇게 10개월씩이나 걸리나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실 이거를 그 새로운 세계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이제 금감원이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게 하기 위해는 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10개월이나 걸리나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선 금감원이 얘기를 한 게 첫째로는 뭐냐면 그 이와 같은 사례가 해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나 도입했을 때 어떤 그 문제나 가능성, 뭐 IT 관련된 시스템 문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시스템, IT 관련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이게 두 가지 이제 그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시스템이 기관 투자자 스스로 그 셀프로 그런 거를 그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각자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정부에서 이걸 언제까지 도입한다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참여하고 있는 뭐 기관 투자자나 해외 글로벌 IB에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그 정도 해외 그쪽 증권사나 어디에서도 그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좀 더 근본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사실 이거는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주식 매매 방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쪽에서 자본시장 법 관련된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정을 고려하다 보면은 9월부터 정기국회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논의를 하고 관련된 뭐 시행령이나 뭘 개정을 한다 보면은 내년까지는 결국 가야 되는 그런 좀 그 로드맵을 짠 걸로 보입니다. 여러 절차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꽤나 좀 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을 단축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내비친 상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도 10개월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를 발표하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금감원에서는 밝힌 게 10개월 동안 넉넉고 그때까지만 끝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그 관련된 대책이나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조만간 그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해서 사실 이게 각 증권사마다 이게 구축하다 보면은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어느 정도 그 큰 틀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게 뭐 증권사, 글로벌 IB 그쪽에서 어떻게 협조해 주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이 공매도 시스템이 작년 그리고 예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구축하려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그 주문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고 여러 복잡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그걸 정부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다 하다 보면 서버나 그런 것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게 실제로 그런 걸 만드는 것도 힘들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이런 시스템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논의하던 거와 다른 거는 일단 1차적으로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정부 쪽에서 전부 다 그거를 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도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어떤 협조나 그걸 빨리빨리 이제 구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이드라인에 담아서 독려를 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좀 혹시나 뭐 대충 하거나 아니면 좀 느슨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문 과정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그 금감원이 쭉 검토를 해서 제시한다고 했고요. 쭉 요 관련된 별도 관리 부서도 정하도록 했고요. 주문 관리 이런 관련된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그런 의무 조항도 만든다고 하니까요. 그런 내용들까지 향후에 올해 이제 연말까지 그러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공매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은
뭐 빨리 만드는 것보다야 제대로 만드는 게 꽤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 투자자들은 어제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까? 뭐 어떤 의견을 네. 내놨습니까? 사실 이제 저는 요 토론회 1, 2, 3차 다 이제 그 취재를 해보면은요. 네. 1차 때를 보면 사실 이제 그때 처음으로 열리다 보니까 그 상당히 분위기가 격앙된 분위기였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증권사 쪽하고 뭐 현장에서 막 저 뭐 논쟁이 오갔고 맞아요. 네. 뭐 일부 뭐 패널의 경우에는 그 언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상당히 좀 그 뭐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1차, 2차, 3차를 보면 뭐 싸우면서 정이 든다 뭐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네. 사실 어제 뭐 토론회 같은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런 내용 뭐 격하게 그런 내용 없이 사실 뭐 증권사는 증권사대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얘기를 하고 또 금감원에 대해서도 좀 그 평가할 부분은 또 칭찬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뭐 일부 이제 그 패널들의 발언을 소개해 드리면은 뭐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 그쪽에서 그 유명하게 그 관련된 그 경제 유튜버로 유명하신 이제 전인구 씨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시스템이 이제 금감원에서 얘기한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평가할 정도로 일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뭐 유튜버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시범 운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예, 저는 사실 뭐 그 여러 발언들 중에 시범 운영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가 그 제일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요게 그 어디서 얘기했냐면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동은 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내년이든 고 2분기든 그때 바로 전면 공매도가 재개돼서 시행이 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스템 오류가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상위 한 5에서 한 10개 종목에 한정적으로 공매도를 허용을 해서 시범 운영을 먼저 해본 다음에 요 전면적으로 내년에 재개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금감원에서도 그런 시범 운영에 대한 그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그런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그 올해 그 연내라도 특정 어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좀 재개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좀 이벤트가 좀 나오면 정말 이렇게 제대로 이 시스템이 굴러가는지 또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공매도 관련 토론회였기 때문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사실 그 뭐 해외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그 금지된 적이 있었지만 그럴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등이나 그럴 때 뭐 경제 위기가 있을 때 공매도 금지 뭐 그런 그 얘기가 나왔고 근데 그럼에도 상당히 신중하게 뭐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금지가 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불법 공매도의 문제 때문에 그걸 이제 제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에서 금지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르면 이게 좀 맞지 않다. 그런 이제 지적이 유튜브 채널 박곰희 TV를 운영하는 그 박동호 씨가 그런 취지로 이제 문제를 했고요. 또 공매도에 대한 어떤 좀 나쁜 이제 그런 얘기만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 어떤 가격 거품을 좀 이렇게 좀 제어해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 가격 발견 기능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있고 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좀 이제 공매도 재개를 하루빨리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나와가지고요. 좀 그런 내용도 좀 공매도 금지가 계속되는 게 정답이 아니다. 그런 또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정부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는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나요? 예,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면 현재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공매도를 금지를 계속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금감원에서는 1에서 3차 그 공매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지만 공식적인 이 공매도 관련된 어떤 금지나 재개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거는 금융위원회거든요. 근데 사실 금융위가 이런 그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진 공매도를 금융이 혼자 단독 결정하는 건 아니고 금감원하고도 얘기하고 한국거래소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매도 저번에 작년에 금지를 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실하고도 같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 정부 전반적으로 그 범정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당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한 거에 따르면 조만간 공매도를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는데 뭐 내년 뭐 3월까지 금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부가 공식적인 발표를 조만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보시면 그때까지 좀 그 구체적인 좀 내용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좀 민주당 그 총선 공약도 잘 보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랑 처벌 강화 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어제도 보면은 11개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이 누구가 되느냐 그런 거에 따라 어떤 정무위에서 관련된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이 처리되는 일정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것도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공매도 그 금지나 그리고 제도 개선 관련된 그 트랙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요게 민당정으로 해서 정부하고 여당 쪽에서 논의되는 요 트랙이 또 가는 공매도 트랙이 두 트랙으로 아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좀 보시면은 좀 그 향후 공매도 윤곽이 보일 것 같은데요. 아마 조만간 좀 그런 게 좀 윤곽이 좀 잡힐 거라고 보여서요. 좀 그런 것도 좀 진전이 되면 좀 준비해 와서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자, 이제 7월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은 당연히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이 IT 기술, 최첨단 IT 기술을 반영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1964년에 도쿄 올림픽에서는 정지 궤도에 처음으로 올라간 통신 위성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서울 올림픽에서는 지상파 전송 기술의 표준이 확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는 5 통신과 드론 기술이 공개가 되었는데 어찌 보면 생소할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공개가 된 그 이후로 빠른 속도로 상용화되는 흐름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파리 올림픽에서는 UAM입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교통시술의 교통수단의 혁신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UAM 어떠한 상황인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지금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도시화가 좀 심하게 일어나면서 교통체증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심에서 화물과 승객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빠르게 운송을 하겠다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소형 전기 모터를 장착한 2인승 기체인데요. 지금 1회 충전을 하게 되면 110km의 속력으로 35km 이내까지 비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어떠한지 지금 기존의 교통수단과 비교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항공 운송 서비스는 이 교외 지역의 공항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도심 중심에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 교통 서비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하늘을 이용한 하늘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정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단 거리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수직 이착륙 문제라던가 연계 교통을 이렇게 연계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이 교통체증 문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기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정말 가능할까 좀 먼 미래 같은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이에 2025년에 상용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은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목표치라고 한다면 2035년에는 255억 달러, 그리고 그 이후에 2040년에는 1조 달러까지 35% 가까운 상승세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라면 단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겠다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2025년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상용화 목표를 빨리 잡은 만큼 우리 기업이 이 기간에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2025년 상용화 목표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업 수혜주가 될 수 있는 UAM 기업을 살펴보자면 바로 우수 AMS 그리고 에스트래픽,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요. 이미 UAM용 모터 임포터를 개발을 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개발 완료된 상황이어서 당장 내년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적용되기 가장 빠를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교통 솔루션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UAM 시스템 구축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진출에 이미 진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지금 UAM에서 미국에서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관련 종목인데 지금 UAM 기체에서도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좀 급하게 움직일 시장 안에서 우리 기업들 어떻게 움직여줄 수 있을지 이 기업들 중심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은 어제장이랑 좀 비슷하게 상한가 가는 기업들도 꽤 눈에 많이 띄고요. 지금까지 오래 쉬어갔던 기업들 특히나 상승 탄력 강하게 받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종목들 이야기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저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대주전자재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대주전자는 예전에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아마 이제 테슬라의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주전자를 이제 그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날 이슈로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5월 30일이죠. 이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조정 이후에 한 번 정도 더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조정이 안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제 배터리 시장이 2차전지 시장이 워낙 좀 평가를 좀 적게 받고 있는 와중 속에서도 이제 소재 쪽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충전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는 소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대주전자 재료가 이번에 이제 기아의 EV3에 또 탑재가 되는 부분들은 또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아의 이제 SUV EV3에 탑재가 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흑연 대신에 이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을 한 사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좀 이렇게 급등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테슬라까지 실질적으로 이 원통형 배터리, 그러니까 2170 배터리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노르페인트도 오늘 좀 이렇게 움직임들이 좀 탄력을 좀 받았습니다. 네. 2021년도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던 이 대주전자 재료랑 같이 이제 공동 출원을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이렇게 커플링으로 좀 일부 좀 소폭 상승을 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비교적 이제 한 달 이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좀 소재 부분에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일단 이제 신용잔고
규모가 좀 그래도 지난 5월 30일 날 좀 급등을 하다가 또 이후에 좀 손바뀜이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때도 제가 이제 한 반절 정도 매도하시고 반절 정도 보유하신 상태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도면은 한번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내가 모른다, 조금 더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가진 분량에서 한 3분의 1 정도 내지는 절반 정도만 남겨두시고 또 이런 어떤 손바뀜에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김덕호 대표님이 이미 이전에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가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뚜렷한 재료가 없는데 이렇게 상한가 가는 기업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트레이딩이 어려운 것 같고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나 전기차가 진짜 오래 쉬어갖고 오늘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유럽연합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사실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전기차 업황이 둔화가 지속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주가 흐름들이 눌러 있었던 상황인데 또 시장에서는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또 새로운 이슈들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이제 이번 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관세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10%인데 25%로 상향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 이어서 유럽까지도 또 이러한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제 캐즘 현상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둔화 현상이 가장 발목을 크게 잡는 요인이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고 생각해 볼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선호도를 조사를 했을 때 아직까지도 1년 전과 비슷하게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안전성, 주행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호도가 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시장에서 분위기가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면 좋은 쪽으로의 해석이라던가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키는 경향들이 있는데 요즘에 좀 그런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5월에 수입차 브랜드의 국내 신규 등록이 굉장히 전월 대비해서 62% 급증했다라는 또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선호도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시장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기차 수출에 대한 통계도 지금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이제 업황이 거의 바닥을 찍었고 이젠 터널 시기가 왔다라고 시장에서 좀 인식하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리튬 관련주들도 또 좋더라고요. 이제 2차 전지 하면은 우리가 리튬 관련주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리튬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그동안 빠져 있었기 때문에 대세적인 상승으로 이제는 가는 것이냐에 따른 부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물론 뭐 하반기 때 갈 거다. 근데 좀 땡겨와서 예상보다는 이른 시간에 또 시세가 크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고 해서 비중을 크게 태우시거나 하실 시기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약간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주는 종목들 위주로는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어느 정도의 비중은 좀 입성을 들어가실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2차 전지의 그 붐을 생각하시고 요즘 이제 좀 올라오니까 한번 다시 크게 한번 베팅해볼까라는 생각은 조금은 더 지켜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똑같은 재료라도 투자 심리가 이제 살아나면은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전기차가 그런 국면에 들어왔지만은 대세적인 상승으로 갈 것이냐, 한때 그 2차 전지 붐처럼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플리토입니다. 간밤에 WWDC가 있었고 좀 실망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일제 급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플리토입니다. 8% 이상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지금 플리토가 후퇴를 한 거는 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께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WWDC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애플이 이제 결국에는 시리가 이제 챗 GPT를 품었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애플이 원래 이제 기존에 활용을 하고 있던 이제 생성형 AI 개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오픈 AI가 갖고 있는 이 챗 GPT를 쓰는 게 뭐 비용 절감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도 뭐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인력 감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여전히 지금 고금리 상황 속에서 그래도 성장 산업을 이제 잡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감축을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AI 부분들은 놓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 WWDC에서 공개가 됐던 게 애플이 좀 더 주조를 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를 바랬던 게 아무래도 애플 투자자분들이었을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사실상 이 WWDC의 가장 큰 주인공은 뭐 오픈 AI가 돼버렸다. 그래서 뭐 주객 전도가 됐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플의 이제 아이폰 16번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좀 많이 조정이 많았죠. 뭐 LG 이노텍도 그렇고 뭐 BH도 그렇고 뭐 10% 가까이 뭐 후퇴를 했는데 일단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어더 모델 관련돼서 이제 갖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도 마찬가지로 54억 원 정도의 코퍼스, 그러니까 이제 마일뭉치를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하게 됐는데 정확한 이제 그 주체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밀 상호 유지 조약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이 정도 규모면은 작년도 매출의 약 30% 정도를 이제 한 번의 계약으로 이렇게 따냈다. 그러면 이만큼의 언어 모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애플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들도 사실 플리토가 좀 받고 있었죠. 플리토는 이미 지금 뭐 노동행정 지원 쪽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MOU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지표도 좀 말씀드렸을 때 일단 볼린저 배드의 딱 하단 정도까지 지금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갖고 있던 분들이 좀 손이 바뀌고 좀 실망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뭐 무리하게 비중을 막 뭐 20%, 30% 담으시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이 AI 섹터, 특히나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5에서 10% 정도 가볍게 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AI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 계약에 대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빠진 만큼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핫한 이슈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원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부족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미국과 중국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이 원전 설비 용량을 최소한 3배는 늘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관심이 더 부각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중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역시나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후화된 원전도 많고 설비 비중이 좀 낮은 국가 중 하나였는데 원전에 대한 확대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설비 용량 57기가와트였는데 2030년까지 120기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6년간 2배가량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한 거죠.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원전 확대에 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11차 전력수급 계획 실무안일 텐데 이 안에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가득 담겨 있지만 바로 소형 원전 AMR에 대한 신설 계획도 포함이 되면서 우리나라 앞으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더 계속 이어가겠다. 그렇다면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이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안에서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원전에 쏠리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가득한데 사실 5월 중, 5월 말, 6월 초에 이 원전 주가는 그리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원전주가 최근에 단기 테마로 인해서 좀 관심이 쏠리긴 했습니다. 우리 동해 지역에 유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유전이 개발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보여지면서 그 관심이 원전에서 유전 테마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휘청한 흐름도 있었고 이렇게 11차 전기보험 실무안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 사실상 원전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원전을 새로 짓는데 최소 167개월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원전 부지 확보부터
인버터, 인허가, 준공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2037년 이후에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너무 긴 호흡으로 투자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긴 호흡이라면 그 투자 사이클의 시작 지점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상으로 매력 포인트를 좀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뭐 이번 달 들어와서 원전에 대한 주가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관심, 기대감은 여전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다가오는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슈가 또 원전주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7월 체코 원전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전의 여름 체코는 뜨겁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0조 원의 대규모 원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프랑스와의 대결에서 우리가 선점을 우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 팀 코리아로 체코 원전 수주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목표는 온타임 위드인 버짓이라는 지금 모토로 경쟁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 경쟁력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프랑스 대비해서 건설비가 좀 많이 낮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건설비 한 기당 6조 수준을 잡고 있는데 10기 정도면 충분히 원전을 수주할 수 있다라는 목표치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체코 현지에서 터빈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지 제작, 납품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 공급 능력을 더 한껏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7월까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이 우리 7월까지 원전주를 어떻게 이끌어줄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바이넥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3.6% 이상의 상승을 타고 있고 보니까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이재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상승세가 이제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9% 가까운 상승 탄력이 나와주다가 지금은 약간 약세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일단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1월 달에 이제 셀트리온과 함께 CMO의 국산화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FDA에서 실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일정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려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진펜트라를 비롯해서 많은 바이오 시밀러의 약들을 선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기대감이 같이 좀 살아갈 수 있고 가장 셀트리온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생물보안법이 시장에서는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CMO에 대한 고객사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커질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마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게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저도 이제 이런저런 기업들을 봤지만 그 안에서는 좀 바이넥스가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전망이 되고요. 일단 FDA에서 실사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캐파라던가 그런 기대감적인 부분들은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탄력이 나왔다가 살짝은 둔화됐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조금 더 힘을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난하게 뭐 1차 저항까지는 좀 돌파가 필요하겠지만 17,000원 500원 정도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그 전에 3월 18일 고점이었던 18,500원 부근까지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돌파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뭐 선별적으로 흐름이 좋기는 하지만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쪽 관련된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저는 탑픽으로는 바이넥스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안 움직였던 전기차 오늘 움직이기 시작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사실 바이오도 최근 들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바이넥스 보자 뭐 17,500원 뚫어낸다면은 그 전에 전고점이었던 18,000원대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덕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오리온인데 이 기업이 오늘은 약간 쉬어갑니다.
일단 이제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제과류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탄력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는데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제과주들이 좀 주가를 올리고 있을 동안에도 사실 좀 뭐랄까 이 동안에 이제 인수를 했던 이 리가켄 바이오 영향으로 때문에 이제 좀 거래가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제 좀 10만 원 선을 이제 돌파를 장중에 하게 됐는데 일단 오리온에 대해서 이제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인도 시장 공략을 이제 좀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초코파이 하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오리온 초코파이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인도 현지 분위기는 다릅니다. 인도에서는 국민 간식인 초코파이가 롯데 웰푸드의 초코파이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오리온이 인도 법인에서 어떤 상품들을 냈느냐 이번에 비건 초코파이 그리고 이제 코코넛 맛을 출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도 남부 이제 케랄라 지역에서는 이제 코코넛이 또 굉장히 또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화 전략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2021년도부터 해서 이제 인도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롯데웰푸드가 이제 과거에 초코파이 점유율을 80%까지 장악했던 게 지금 70%까지 후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이제 초코파이가 인기가 많았던 원인 망고맛, 살구맛 초코파이를 이제 거기서 현지 공략을 하면서 러시아 매출을 잘 만들었던 오리온이었던 만큼 이 노하우를 인도 시장에 접목을 했을 때는 상당한 탄력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닥터유가 또 이제 1,000억의 브랜드를 달성할지 여부가 굉장히 좀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프로틴 바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간단하게 식사를 대용을 할 수 있는 간식거리로서 이렇게 닥터유를 많이 좀 섭취를 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연간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30에서 40%씩니까 런칭 후에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과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질소 과자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브랜드 괜찮고 영양가 괜찮은 간식으로서 우리가 섭취하는 부분에서는 이 오리온의 강점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조정은 조금 일시적인 매물에 나오는 것은 이제 손바뀜의 영향은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탄력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리온의 꼬북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최근에 매출이 좀 크게 잡히고 있다던데 그래서 공장 증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오리온은 일단은 모멘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이재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광고 업종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네. 네이버 이제 치지직 관련돼서 네. 광고 종목들이 한동안 막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특히 이 광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시총이 낮으면서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이슈를 타면 관련주들 중에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이 두세 개씩 나오기도 하는 그런 좀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인 치지직이 13일이죠. 이틀 후부터 중간 광고를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일단 중간 광고는 생방송이랑 다시 보기 시청 중간에 노출되는 광고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광고 회사들이 수익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광고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구조로 좀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광고주들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좀 흐름을 보니까 그동안 EM넷, 와이즈버즈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나왔을 때 좀 강하게 플레이디도 그렇고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상승세가 나왔다가 음봉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치지직이 처음에 플랫폼이 탄생했을 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 광고에 대한 수혜보다는 지금은 좀 약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테마성으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시장에서 더 강하게 이제 뒤에 좀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고 나서 오히려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셀 수도 있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그리고 변동성이 좀 커지는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진짜 내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공략이 당일에 시장이 또 안 좋을 때는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실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완전 긍정적으로 보는 테마까지는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과 이슈가 있었고 관련주들이 이렇게 해서 움직였구나 정도로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세 상승은 아닌 걸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파리올림픽이 있으니까 맞아요. 광고도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일단은 계속 관심 업종에 넣어두시고 트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재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약 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2차 전지가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최근에 EU 관세 이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반사 수혜도 있었고, 5월달 GM 등 전기차 판매 현황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게 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이 최근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주전자재료, 나노 신소재가 그 20% 가까이 급등을 좀 보여왔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개별 이슈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휴재가 메리톡스와 관련된 ITC 승소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물론 이게 예비 판결이고 이제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달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이제 판결 승리를 하게 되면은 휴재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파트너사를 이제 선정하게 되고 본격적인 북미 시장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영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늘 알테오젠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최근에 그동안 머크사 이슈도 있었고, 오늘 저녁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머크에서 이제 세미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조만간 테르가드 관련된 국내 인상 허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알테오젠 관련 이슈가 좀 개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좀 오늘 보여주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동아ST입니다. 확실히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동아ST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제 자회사인 뉴로포 파마에 대한 글로벌 인상이 중개 중이고, 사실 동아ST는 거의 대부분의 트렌드한 치료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치매 치료제, 그 비만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인상 1상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이 인상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위고비나 관련된 젯바운드와 같이 우리가 덜 먹고 체중을 많이 빼는 흐름이라면은 향후에 두 번째 패러다임에 관련된 치료제 효과 같은 경우는 많이 먹으면서 살을 빼는 이런 비만 치료제가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동아ST가 지금 인상 1상이 지금 진행 중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젯바운드보다 그만큼 임상 효과가 좋다라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기대가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 치료제도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지금 동아ST 같은 경우가 이제 바카스 쪽에 이제 캄보디아 매출이 조금은 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인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동아ST가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좀 굉장히 긍정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긍정적인 회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많은 동아ST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1일 화요일 시장 마감을 4분여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샌나입의 정재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지금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강보합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 오늘 2,700선 지켜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또 관건이었는데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될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네.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 0.48% 정도 약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리튬 관련주들,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시장을 좀 잡아줬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찜찜한 부분인데, 양 시장 모두 어쨌든 지금 상승으로 마감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중요하게 짚어보고 있는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951, 상승 종목 수가 570이거든요. 근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종목 수가 516, 상승 종목 수가 330 정도 나타나게 되면서 일부 이제 강한 섹터들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승 이면에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다라는 것들, 그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주 같은 경우 바이오, IT 그리고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은 과연 내일 2차 전지의 어떤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2차 전지가 만약에라도 내일 힘이 빠지게 된다라면은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섹터가 누가 될 것인가, 아마 이런 것들이 오늘 관전 포인트, 내일 시장 장초반도 그렇고 마감 쪽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락하는 섹터들 좀 보게 된다면 해운, 그리고 그동안 계속 이제 상승이 나섰던 전력 설비 이쪽이 약하고 아이폰 관련주가 약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뭐 신재생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인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순환매가 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순환매가 끝이 나게 되면서 좀 힘이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때로 어떤 그 새로운 이슈들을 해가지고 또 종목 상세를 이끌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하락하는 종목은 많은데 일부 종목들이 좀 강력한 기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해줬습니다. 2차 전지도 좀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0.28% 상승하며 2,708선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44%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좀 강력하게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승 압력에 힘을 좀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양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1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장과 비교해서는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로 거래 마감을 했고요. 다만 지금까지 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벤트 쪽으로는 오히려 시세가 조금 약하게 나타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 어땠을지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전체적인 섹터 움직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쪽 강했고 장비 쪽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 화학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여줬고 유통 상사 쪽도 현재 시장에서 2.4% 이상 상승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어제장이랑 조금 비슷한 흐름을 보인 게 몇몇 기업들 중심으로 상한가 안착이 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 국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카티스도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오늘 시장에서 26% 이상의 급등세, 하이드로 리튬도 오늘 시장에서 26%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나노신소재도 17% 넘게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한성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7%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는데 음식료 쪽으로도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나온 기업이 있었고 리튬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한 시세 나타낸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뚜렷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세의 움직임 그리고 하루간의 일일 움직임 폭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0.15%, 코스피는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2,70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4%의 상승세 86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아주 유의미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2.1%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원대 진입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계속 빠집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삼성전자는 0.66% 하락하면서 75,2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LG엔솔 1% 가깝게 상승세
현대차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1.3% 이상 상승하면서 27만 1,000원대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2분기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떠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주 환원 정책이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베이스로 한 주주 환원 정책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시장에서 0.5% 상승세 74만 원대 진입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선주가 오늘 시장에서 1.7% 하락세, 기아가 강보합권, 셀트리온도 오늘 시장에서 1.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으로 계속해서 좀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오늘 시장에서 0.8%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지수만 봤을 땐 사실 코스닥이 더 강했는데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인데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로 거래 마쳤고요. 이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2위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2% 이상 급등하면서 28만 3,5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알테오젠의 주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고요. 엔캠도 오늘 시장에서 2.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다만 알테오젠 혼자서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전체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실 몇몇 기업들 중심으로 좀 강한 시세가 나왔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리노공업도 오늘 시장에서 5% 넘게 하락세, HPSB도 0.5% 약보합권, 셀트리온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래시스까지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지켜주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상한가를 터치해준 종목들이 곳곳에 포착이 되었는데 이렇게 일부 종목들의 강력한 상승세가 오늘 지수 상승을 전반적으로 좀 지지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내일 시장은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어떠한 전략으로 맞이해보면 좋을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이제 수요일 시장 안에서는 좀 어떻게 시장 대비해보시면 좋을까요? 시장 전체적인 전략은 어제 들은 부분과 뭐 달라진 부분은 없다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뭐 이벤트 관련돼서 FOMC 얘기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리고 뭐 CPI 계속 얘기 나올 건데 거기는 어떤 불확실성이라 될까요? 관망세라 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700포인트 전으로 소위 말하는 횡보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번 주만 보더라도 어제 그리고 오늘 종가를 보게 되면 거의 2,700포인트 부분에 붙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들이 아마 FOMC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현상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에 대한 어떤 기다림 그리고 관망세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이 어쨌든 관망세로 해서 좀 시행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수급은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오늘 딱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특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가 될지 반도체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섹터들이 또 이제 시장을 좀 이끌어 가준지 여부도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FOM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 충분히 좀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반도체는 매력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반도체가 가야 또 시장이 가고 그리고 정부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부분들은 그동안 논의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별 등락 현황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 종목 우위 쪽으로 넘어가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 투자 심리와 연결이 되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심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재건 그리고 원자력, 폭염수혜주 지금 오늘 사실 종목으로 이제 파세코라는 종목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장중에 변동성이 이미 먼저 나왔더라고요. 신일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2, 제3의 어떤 폭염 수혜주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원자력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ESS 이런 부분들과 좀 연결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이번 주는 아무래도 FOMC 대기하면서 그 관망세 장세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어떤 섹터가 강력하게 올라올지 그 부분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2차 전지 바이오였는데 내일도 2차 전지 바이오 강력하게 갈지 아니면 이야기해 주신 뭐 반도체, 재건 관련주, 폭염 수혜주 어떤 섹터가 또 강력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은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네. 아직까지 이벤트가 좀 남아있는 그런 그렇죠. 사항들입니다. 네. 우선 뭐 FOMC도 좀 남아있고 그다음에 동시만기도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기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형주들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이번 주 내내 좀 더 좋은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 주 말이나 뭐 다음 주 정도부터는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따라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눌림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느냐 이게 좀 상당히 고민일 것 같은데요. 뭐 유전 쪽이라든가 뭐 폭염 관련주들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따라가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라리 뭐 조정을 좀 받았던 뭐 에너지 쪽 섹터죠. 뭐 태양광 쪽이라든가 풍력 그다음에 뭐 SOFC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던 2차 전지 쪽 섹터도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 중순에 인터배터리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전고체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고체 관련주들 중에서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쪽은 뭐 계속적으로 흐름들이 좀 좋은 그런 사항들인데 딱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인데 반도체 쪽에 좀 변동성이 나왔던 이유가 대만 쪽에서 뭐 지금 전력 부족이다,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기사가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왔던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닝 시즌을 좀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실적주를 좀 여러 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럴 때 강력한 섹터들에 대한 성급한 접근보다는 아직 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힘을 받지 못한 종목들, 순환매를 맞이할 섹터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실적을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일 시장 다가올 텐데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집중해야 할까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사님은 지금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네. 죄송합니다. 반도체 쪽을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네. PSK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시 주도주로 기원할 거라는 부분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PSK를 준비한 이유는 일단 HBM 관련해서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내년까지 이제 거의 뭐 솔드 완판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후내년까지도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이제 HBM 출하량을 2.9배 정도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HBM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웨이퍼 투입 증가,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차세대 GPU를 출시를 할 거고, AMD, 인텔 같은 경우도 AI 가속기를 출시하게 되면서 HBM의 어떤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참고로 그 엔비디아 쪽 말씀드리면은 블랙벨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3가 8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모델도 공개를 했잖아요. 루빈이라고. 요 같은 경우는 HBM4가 12개 정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또 거기에 대한 HBM 탑재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웨이퍼 투입량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웨이퍼 투입 증가와 연관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SK 같은 경우는 드라이 스트립이란지 드라이 클린이란지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웨이퍼 투입량 증가와 연관돼서 수요가 될 수 있을 만한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만 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내일 시장 안에서 반도체 섹터 좀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공략주로 PSK 잡아주셨습니다. 4만 원까지 목표가 갈 수 있을지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재훈 대표님께서는 내일 공략주로 하나솔루션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8%대 이미 좀 크게 상승을 해서 내일은 어떻게 좀 지켜봐야 할까 더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내일 좀 흐름이 어떨까요? 우선 뭐 네. 에너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성장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우선 전력이 좀 부족한 그런 사항들인데 가장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태양광 쪽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쪽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IRA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하나솔루션이 실적이 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업황이 좀 부진했다라는 거, 중국 쪽에 있어서의 문제도 좀 있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중국 쪽에 있어서의 미국의 압박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화학주들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반등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부분들이 이 NCC 쪽에 있어서의 마진이 상당히 좀 급격하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급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화학 쪽 사업을 여전히 좀 지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럼 결국은 태양광 업황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서 화학 업황까지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혜가 충분히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만 39,000원 정도를 좀 잡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뭐 27,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내일 갭상승 출발을 만약에 한다라면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뭐 31,000원 정도대 이하부터는 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의 흐름에서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IRA 수혜를 받을 기업들을 빼놓을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흐름인 만큼 하나솔루션 내일 시장 안에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도 좀 단단한 만큼 내일 시장의 출발부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상위 수출 품목 중 중복되는 품목이 10개에 달하고 중국의 수출 단가가 한국의 약 50에서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한국 수출업계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한 진퇴양난에 빠져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였던 중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수출 점유율은 올해 1분기 9.1%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산 자동차의 점유율도 5.3%에서 7.8%로 성장했는데 2022년 중국이 역전한 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철강, 조선 등 다른 주력 수출 품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해당 품목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점유율이 높았지만 2021년 이후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수출 성장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겹살 외식 1인분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어서는 등 외식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서울 기준 삼겹살 1인분 가격은 전월보다 0.5% 상승한 2만 83원이었습니다. 삼겹살 외에도 김밥, 짜장면, 김치찌개 백반, 비빔밥 가격도 전월보다 올랐습니다. 5월 김밥 가격은 3,423원으로 지난달보다 1.8% 올랐고 짜장면은 7,223원으로 1.1%, 김치찌개 백반은 8,192원으로 0.9%, 비빔밥 가격은 1,846원으로 0.7% 상승했습니다. 오픈 AI의 대화형 챗봇 챗GPT 이용자가 한국에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챗GPT 모바일 앱 이용자는 127만 3,992명으로 4월에 비해 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이용자가 올해 2월 69만 7,830명에서 3월 88만 364명으로 뛰면서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챗GPT 앱의 이용 시간과 신규 설치도 크게 늘었습니다. 5월 총 이용 시간은 73만 9,332시간으로 4월보다 55.8% 증가했고 앱 신규 설치는 지난달 40만 4,570건으로 한 달 사이 47.9% 늘었습니다. 아이폰에 처음으로 자체 통화 녹음 기능이 도입됩니다. 애플이 자체 앱을 통해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2007년 아이폰 공개 이후 처음입니다. 전화 앱에서 음성 녹음과 텍스트 전환 요약 기능도 생깁니다. 통화 중 녹음을 하면 통화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이 자동으로 안내되고 통화가 끝나면 AI가 요약본을 생성해 제공합니다. 통화 녹음 서비스는 올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에 탑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